3일 전이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165발에 드론 541대를 동시에 쏘아 올렸습니다.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늘에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한 것이 미국 패트리어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천궁 우도 그 하늘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산분석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28일은 한국 방산이 세계 스스로를 증명한 날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전 역업시 14분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2월의 버지니아는 해가 늦게 뜹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끓여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구석에 뉴스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아랍에미리트 향해 대규모 공격 개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65발, 드론 541대, 동시발사.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방공망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전술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총알 한 발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0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막다가 지칩니다.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레이더가 버티지 못합니다. 이란은 그걸 노린 거였어요. 중동에서 25년 방산 분석을 해온 저도 이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텐은 싱가포르 출신으로 중동 지역 안보 분석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 일했어요. 시차가 있어서 마이클은 이미 한참 깨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클, 뉴스 보고 있어? 방금부터 봤어. 역대급이야. UAE 방공망이 버텨줄 것 같아? 글쎄, 규모가 너무 커. 두고 봐야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요격 확인, 요격 확인, 요격 확인. 그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격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드론 506대 파괴, 탄도미사일 152발 요격.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가 맞나 싶었어요. 다른 매체를 열었습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를 열었어요. 역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공망 안에 한국 천궁2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먼드 코번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출신이고 독립방산분석가로 25년을 일했습니다. 미 육군에서 7년간 방공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전역 후에는 프리랜서로 전 세계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어요. 패트리어트가 걸프전에서 처음 쓰일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에로우 시스템이 이란 미사일을 실전에서 막아내는 것도 직접 데이터로 분석했어요. 러시아 S-400 시스템을 두고 미국과 나토가 얼마나 긴장했는지도 압니다. 수백 건의 방공체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바닥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저도 한국 천궁2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실전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시험 성능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A랩H가 4조 원 넘게 주고 샀다는 것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만든 방공 미사일을 중동 나라가 4조 원이나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아무리 훈련 성능이 뛰어나도 진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직접 봐야 아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25년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완벽했던 시스템이 실전에서 무너지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천궁2가 실전 시험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오전, 그날이 왔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 천궁2 요격 실적 나오고 있어. 확인해봐. 지금 보고 있어. 이거 진짜 맞는 숫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계속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중동 역사상 가장 큰 공격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버텨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오전 6시 14분에 앉아서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버지니아의 2월 아침 햇살이 서재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새로 열고 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천궁 가듬 2 2026년 2월 28일 무엇이 일어났는가? 처음부터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천궁 다듬2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4조 원짜리 계약이 왜 체결됐는지를, 그리고 사우디가 왜 따라왔고 이라크까지 손을 내밀었는지를,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의 공격 앞에서 그 무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25년 경력을 걸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서창을 열어놓고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그달에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방공미사일 천궁2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원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4만 채 값입니다. 그 돈을 한국 방공 미사일에 쏟아부은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요? 정말요? 당시 방산업계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이 패트리어트를 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라파엘도 있었습니다. 유럽 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그런데 최종 선택이 한국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안에서도 논란이 컸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실전 경험이 없는 신생 방산 국가에 나라의 하늘을 맡기느냐는 반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런던의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홀로웨이는 영국 출신으로 유럽 방산 시장을 25년 넘게 분석해온 친구입니다. 우리는 학회에서 처음 만나 20년 가까이 정보를 나눠왔어요. 제임스, A-H 천궁2 계약 봤어? 봤지. 솔직히 놀랐어. 어떻게 생각해? 가격이 결정적이었을 거야. 패트리어트랑 비교하면 훨씬 싸잖아. 성능은? 그게 문제지. 두고 봐야 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고들면서 뭔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천궁2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15억 원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는 같은 발사체가 40억에서 60억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패트리어트 한 발 값으로 천궁2를 3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만으로 4조 원짜리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싸다고 사는 나라는 없어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납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미국 레이시오는 패트리어트 주문을 받고 실제 납품까지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생산 라인이 꽉 차 있어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나토 국가들이 앞다퉈 주문을 넣었고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을 서야 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1년에서 2년이면 납품이 가능했어요. 중동 정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납기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선택하면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5년 동안 하늘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천궁2를 선택하면 2년 안에 방공망이 가동됩니다.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달려 있었어요.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부품 현지 생산까지 약속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vs 지금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2013년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규모가 34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방산 강국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한참 멀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10년 뒤인 2023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협 40억 달러, 19조 원 가까이 됩니다. 10년 만에 4배 이상 뛰었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게 1990년대였어요. 당시 한국은 미국 코브라 미사일을 들여다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최첨단 방공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만들겠다고요. 그 결정이 쉬운 것이었냐고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방공 미사일 하나를 만들려면 레이더 기술, 유도 알고리즘, 탄두 기술, 발사 시스템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를 모두 동시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차가 달리는 거랑 같아요. 한국은 그것을 20년 넘게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2012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시작했어요. 2018년에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에 우리 군에 처음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랍에미리트가 4조 2천억 원을 건넸어요.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마이클이 오후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 사우디 계약도 있더라. 알아. 2024년 2월에 됐어. 이라크도 그해 9월에 됐고? 맞아. 총액이 어마어마해.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4조 2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4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세 나라 합치면 12조 원이 넘습니다. 이른바 K방산, 중동 삼각 벨트가 완성된 거예요.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 중동 방공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진짜 작동하느냐는 거였어요. 계약이 있다고 능력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 성능이 좋다고 실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G15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다가 실제 상황에서 무너진 시스템들을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먹을 틈이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3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숫자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 정각,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의 2차 공격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차로도 이미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2차가 또 온다는 겁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섞은 혼합 공격이었어요. 이걸 방산용어로 포화 공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방공 미사일은 무한정 쏠 수 없어요. 미사일 재고가 있습니다. 방어하다 보면 재고가 줄어들어요. 이란은 그걸 노린 겁니다. 1차로 재고를 소모시키고 2차로 빈틈을 뚫겠다는 전술이었어요. 저는 즉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2차 공격 보고 있어? 이거 심각해. 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천공2 재고는 어느 정도야? 공개된 정보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방공미사일 재고 문제는 이번 중동 사태의 핵심 변수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은 연간 생산 가능한 수량이 600발 수준이에요. 사드 요격 미사일은 연간 100발도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방공 미사일 재고가 이미 빡빡한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동시에 방공 미사일을 사러 줄을 서 있는데 공장이 감당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천궁2의 두 번째 강점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그날 오전에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 가지 더 큰 위기가 먼저 터졌거든요. 오전 셔바르시 15분이었습니다. 런던의 제임스가 급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인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레이, 지금 뉴스 봤어? 어떤 거? 두바이 버즈 아라랍 호텔 외벽에 파편이 떨어졌어. 드론 파편이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버즈 아라랍.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입니다. 돛담배 모양의 그 건물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건물 외벽에 파편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부상자는 4명. 다행히 사망은 없어. 아부다비 쪽은? 공항 근처 주거지역에도 파편이 떨어졌어.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고 나왔어. 저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봤습니다.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방공미사일이 드론을 요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이 공중에서 터집니다. 그런데 파편이 남아요. 그 파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요격에 성공했는데도 파편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요격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막았는데도 피해가 생기는 아이러니. 이란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인구 밀집 지역 상공을 통과하도록 드론 궤도를 설계했다는 거였어요. 요격이 성공해도 파편으로 혼란을 만들겠다는 전술이었습니다. 막으면 파편, 못 막으면 직격. 어느 쪽이든 피해가 생기게 만든 겁니다. 25년 경력의 저도 이 전술 앞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이거 보면 볼수록 이란이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 단순 보복이 아니야. 전략적 메시지야. 어떤 메시지?
미국 편에 붙어봐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지. 저는 화면을 끄고 잠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이 맞았어요. 이란의 목표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였어요. 미국과 함께하면 우리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천궁2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구가 버텨주느냐, 2차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느냐, 파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질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오후 15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러 부엌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속보가 떴어요.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2차 공격 대부분 요격 성공.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부엌까지 가지 못했어요. 배고픈 것도 잊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탄도미사일 152발 유격, 드론 506대 파괴. 최종 집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보다 다른 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천궁2가 이 방어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거였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있고 사드도 있어요. 다층 방공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물을 여러 겹으로 쳐놓은 겁니다. 낮은 고도는 이 그물이, 중간 고도는 저 그물이, 높은 고도는 또 다른 그물이 막는 거예요. 천궁2는 중거리, 중고도를 담당합니다. 바로 그 구간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가장 많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 구간에 구멍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패트리어트가 막을 수 없는 고도와 패트리어트가 막기엔 낮은 고도 사이 그 틈새를 이란이 정확히 노렸다면요. 하지만 그 틈새에 천궁2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저는 오후 1시 22분에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부엌을 지나쳤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천궁2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왜 천궁2가 그 구간을 막을 수 있었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이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료를 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한국은 그때 미국 코브라 미사일을 들여다 쓰고 있었습니다. 코브라는 단거리 방공 미사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낮게 날아오는 것들을 막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코브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였어요. 한국은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요. 미국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였어요. 최첨단 방공 기술은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에요. 핵심 기술을 나눠주면 경쟁자를 키우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만들겠다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25년간 방산 분석을 해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나라들을 꽤 봐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왜냐고요? 방공 미사일은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레이더만 해도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유도 알고리즘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탄두 기술, 발사 시스템, 통합 운용 소프트웨어까지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수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너져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천궁 1차 개발에 착수했어요. 단거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있었어요. 예산이 깎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한국이 방공미사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세계 방산업계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잘해야 미국 기술 베끼는 수준이겠지 하는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천궁 1차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정밀하게. 천궁 2 개발이 2012년에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를 주도했고 LIG 넥스원이 제작을 맡았어요. 2018년에 양산이 시작됐고 2020년에 우리 군에 처음 인도됐습니다. 개발 시작부터 실전 배치까지 8년이 걸렸어요. 저는 제임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천궁2 개발 히스토리 찾아봤어? 방금 봤어. 꽤 오래됐네. 1990년대부터 따지면 30년이야. 그러네. 그 시간이 지금 나오는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에 쏟아부은 시간이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30년의 결과가 2026년 2월 28일 아부다비 하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천궁2의 레이더였습니다. 다기능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방공 시스템은 레이더가 여러 대 필요해요. 탐지하는 레이더, 추적하는 레이더, 피하를 구별하는 레이더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는 이걸 한 대가 다 합니다. 탐지, 추적, 피하 식별을 동시에 해요. 비용이 절감됩니다. 반응 시간도 빨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번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서 동시에 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통 방공 시스템은 이런 혼합 공격에 취약합니다. 드론 잡느라 바빠지면 미사일이 뚫릴 수 있어요. 미사일 잡느라 집중하면 드론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궁2는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어요. 이란의 혼합 공격 전술을 이미 상정하고 만들어진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천궁2가 이란 샤하드 드론 궤적을 특별히 상정해서 설계됐다는 자료 본 적 있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있어. 하나 측 기술 문서에 나와 이란 계열 위협을 상정한 설계라고. 그러면 이번 공격이 어떻게 보여? 시험이 아니라 딱 맞는 상대를 만난 거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문서창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천궁2는 이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다. 물론 과장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30년의 준비가 딱 맞는 순간을 만난 거였어요. 한국 기술진이 설계 단계에서 이란의 위협을 상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 이란의 공격 앞에서 그 설계가 작동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사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엌에 가서 뭔가를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샌드위치였어요. 세 입 만에 먹었습니다. 다시 서재로 뛰어왔어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창을 열고 숫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5년간 방산 분석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말은 꾸밀 수 있어요. 보고서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숫자는 다릅니다. 전장에서 나온 숫자는 날 것입니다. 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2단이 쏜 것, 탄도미사일 165발, 순항미사일 100발,
드론 541대, 합치면 708기입니다. 중동 역사상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였어요. UAE가 막은 것, 탄도미사일 165발 요격, 드론 506대 파괴, 합치면 605찰기입니다. 막지 못한 것은 50기 정도였어요. 그중 상당수는 목표 지점이 UAE 영공 밖이었거나 바다에 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비교를 시작했어요. 미국 패트리어트의 공식 요격 성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식 발표로는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전 데이터를 보면 논란이 있어요. 걸프전 당시 미 의회 조사에서 실제 성공률이 발표보다 훨씬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능이 많이 개선됐어요. 하지만 이번 아부다비 방공망의 전체 요격률은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 방공망 안에 천공2가 있었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천공2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마야? 15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 패트리어트 팩3는 40억에서 60억 사이야. 그러면 천공2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이네? 맞아. 그게 핵심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날 요격에 사용된 미사일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탄도미사일 152발을 요격하는 데는 한 표적당 최소 1발에서 2발의 유격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발 가까운 유격 미사일이 사용됐을 거예요. 패트리어트로만 했다면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200발에 발당 50억 원, 1조 원입니다. 천공2로 같은 수량을 쏘면 3천억 원이에요. 7천억 원 차이가 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3분의 1이면 같은 예산으로 3배를 더 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어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란이 포화 공격 전술을 써서 방공미사일 재고를 소모시키려 했을 때 천궁2의 가격 경쟁력이 전략적 무기가 된 겁니다. 비싼 미사일만 있었다면 재고 소모가 훨씬 빨랐을 거예요.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납기 데이터가 나왔어요. 미국 패트리어트는 현재 주문하면 실제 납품까지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산 라인이 꽉 찼거든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1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됐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미국의 절반도 안 걸린 겁니다. 제임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 사우디 계약 시점 알아? 2023년 11월에 됐다고 하더라. 2024년 2월에 공식 발표됐고. 이라크는 2024년 9월 세 나라 합쳐서 12조 원 넘어. 12조면 어느 정도야?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시니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12조 원이면 그 5분의 1이에요. 중동 세 나라가 한국 방공 미사일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5분의 1을 쏟아 부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는 숫자 3단 로켓의 마지막 단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국 방산 수출 34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10년 만에 4배가 넘게 뛰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방산 수출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0년 전 한국 방산 수출의 주력은 탄약이나 군복 같은 비교적 단순한 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K9 전차, K9 자주포, AFA-50 경전투기, 그리고 천궁2 방공 미사일,
첨단 무기 체계가 수출의 핵심이 됐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탄약을 파는 나라와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는 나라는 방산 등급 자체가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한국이 10년 만에 편의점에서 백화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그 백화점의 간판 상품이 실전에서 검증됐었습니다. 저는 오후 4시 정각에 문서창을 저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천궁2 가격 15억 원,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납기 2년, 미국의 절반, 중동 3개국 수출 12조 원, 한국 방산 수출 10년 만에 4배 성장,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실전 요격률 90% 이상. 숫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숫자들이 세계에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미 속보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은 아직이었어요. 세계 언론이 이 숫자들을 제대로 소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세계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오후 오벅시 33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서재 커튼을 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2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화면만 보다가 처음 본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에서는 지금쯤 밤이겠구나. 그 밤하늘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속보였습니다. 이란 공격, UAE 방공망 가동,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석들의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방산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의 스스로를 증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궁2가 세계 상위권 방공 시스템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수준임을 이번 실전이 확인해줬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25년 경력으로 이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표현이었어요. 마이클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레이, 영국 쪽 방 봤어?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 거? 엄청나더라.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방산 전문지였어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이 매체가 한국 무기에 이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겁니다. 실전 첫 대비에서 90%를 넘는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시아 방산에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아시아 방산 기준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봤어. 5년 전에 누가 이런 평가를 예상이나 했겠어. 나는 못했어,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솔직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저도, 중동 안보 전문가 마이클도 이 수준의 평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은 더 흥미로웠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중동 방공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펜타곤 소식을 주로 다루는 전문 매체에서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천궁2의 이번 성과는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적신호라는 전문가 의견이 담겼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신호. 미국 방산업계가 한국을 경쟁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제임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 프랑스 르몽드 봤어? 아직 못 봤어.
뭐라고 해? 각도가 독특해. UAE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운영하는 나라인데 방공 시스템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야. 유럽 방산이 반성해야 한다고. 소름이 돋았어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 비싼 프랑스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방공 시스템은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유럽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독일 공영 방송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동 하늘을 지켰다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급격한 성장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급격한 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급격하지 않았거든요. 30년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30년 동안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세계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일본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방공 미사일의 실전 성공이 일본 방산 업체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다고 썼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일본이 한국 방산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5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도 쪽 반응도 나왔어요. 인도 방산 전문 매체가 칼럼을 냈습니다. 인도도 천궁2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인도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가 방공 시스템으로도 한국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나라입니다. 방산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아랍 세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알아라비아 방송이 한국이 우리의 밤하늘을 지켜줬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카타르 알자지라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가슴이 뭔가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25년간 방산 분석을 해오면서 무기를 숫자로만 봐왔는데 이 표현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밤하늘을 지켜줬다. 무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가장 중요한 반응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오후 6시 47분에 전화를 해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레이, 사우디 움직임 포착됐어. 어떻게? 추가 도입 협의 시작했대. 규모가 꽤 클 거라는 얘기가 나와. 이번 사태 때문에? 당연하지. 사우디도 비슷한 위협에 노출돼 있잖아. 이번에 천궁2가 실전에서 검증됐으니까 추가 주문 안 할 이유가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2023년 11월에 4조 2천억 원 규모로 천궁2를 계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이번 실전 결과가 그 결정을 빠르게 만든 겁니다. 저는 문서창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한국 방산의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작 이 변화에 가장 당황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세계 언론의 화려한 보도 뒤에서 조용히 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경쟁국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후 7시 19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봤어요. 하루 종일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경쟁국들의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반응은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경력으로 그 차분함 뒤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긴장이에요. 록헤드 마틴과 레이시오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천궁2가 이번에 실전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동 방공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원이 넘습니다. 천공2는 같은 수의 포대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거기다 납기는 2년. 미국의 절반입니다. 실전 검증까지 됐어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패트리어트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마이클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 펜타곤 쪽에서 내부 검토 시작했다는 얘기 들었어? 어떤 검토? 한국 방산 성장이 미국 방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래.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 거야? 꽤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 동맹국인데 방산 시장 경쟁자가 된 거잖아. 저는 이 상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방산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묘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궁금했어요. 유럽 반응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목됐어요. 유럽은 오랫동안 중동 방산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유럽산 미사일 시스템들이 중동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유럽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레이, 솔직히 말할게. 뭔데? 유럽 방산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천궁2한테 시장 뺏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 동남아시아랑 동유럽이 문제야. 그 시장들이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동 삼각벨트가 완성된 상황에서 다음 타깃은 어디인가? 군사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을 꼽았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이 나라들이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중국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독특한 논조를 취했어요.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 무기의 성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깎아내리려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해냈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관영 매체와 일반 시민의 반응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이 왜 이걸 불편해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도 독자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하려고 노력해왔거든요. HQ 시리즈 방공 미사일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실전 검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천궁2가 실전을 통과하면서 중국 방공 미사일과의 차별화가 더 명확해진 거예요. 검증된 것과 검증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방산 시장에서 결정적입니다. 저는 다시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이 천궁2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방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에요.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신뢰는 베낄 수 없습니다. 30년의 축적이 만든 신뢰를 따라잡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그 10년에서 15년 동안 멈춰 있지 않아요. 저는 마이클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경쟁국들이 따라오려면 한국이 지금 수준에 멈춰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맞아. 한국은 계속 다음 단계로 가고 있어. LSM이 그 다음 단계지? 장거리 고고도 유격 체계 개발 한창이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SM은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고고도 방공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드와 같은 급의 무기입니다. 천궁2가 중거리 중고도를 막는다면 LSM은 그보다 훨씬 높고 멀리서 오는 위협을 막아요. 한국이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움직이는 목표물의 의미예요.
경쟁국들이 천궁2를 따라잡으려고 10년을 투자하는 동안 한국은 엘셈을 완성합니다. 그 엘셈을 따라잡으려고 또 10년을 쓰는 동안 한국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달려온 나라를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저는 오후 9시 52분에 문서창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경쟁국의 추격은 시작됐다. 하지만 목표물이 움직이고 있다. 그 줄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여곡시 14분에 시작한 하루가 오후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15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봐야 했습니다. 밤 9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닫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닫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잠깐 멈추고 싶었어요. 새벽 7시 14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5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걸프전 이후 중동 방공 체계의 변화를 분석했고, 이라크전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논쟁을 현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처음 실전에 투입됐을 때도 제가 분석 보고서를 썼어요. 25년간 이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오늘 이 날을 이해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정리해야 했어요. 오늘이 왜 역사적인가? 단순히 항공 미사일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표면이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문서창을 열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의 코브라 미사일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어요. 포기하거나 스스로 만들거나. 한국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절당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돈을 더 주고 사는 방법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거나.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걸렸어요.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났어요. 1990년대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연구원들이 지금은 50대 후반에서 60대가 됐을 겁니다. 그들이 젊음을 바친 연구가 2026년 2월 28일 아부다비 하늘에서 작동했어요. 저는 이 사실이 가장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이 밤 9시 43분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 오늘 어떻게 정리할 거야? 아직 쓰고 있어. 한 줄로 정리하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5년 경력으로 오늘을 한 줄로 정리하라면.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거절이 혁신을 만들었다.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그게 맞아. 저는 다시 문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방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첫째, 중동 삼각 벨트가 완성됐습니다. UAE 4조 2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4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총 12조 원이 넘는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실전 검증으로 이 벨트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둘째, 다음 시장이 열렸어요. 동남아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전투기 FA-50을 운용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을 한국에서 샀습니다. 이 나라들이 방공 시스템으로도 한국을 볼 거예요.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계약했어요. 그 폴란드가 방공 시스템도 한국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가 올라갔습니다. 천궁 이 하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이 무기들이 같은 나라에서 나왔다는 신뢰가 높아진 겁니다. 한 가지가 실전에서 증명되면 나머지도 다시 보게 돼요. 그게 방산시장의 논리입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밤은 조용했어요. 아부다비에서 7번 8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하늘을 갈랐던 오늘과 같은 날이라고 믿기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이 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이 증명했다. 자원이 없어도 됩니다. 땅이 작아도 돼요. 인구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당해도 돼요. 30년을 버티면 세계가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싸우면 그 결과는 언젠가 하늘에서 빛납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요. 저는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예요. 이전에는 한국이 장제적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검증된 방산 강국이에요.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결정적입니다. 잠재적과 검증된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수십조 원의 시장을 가릅니다. 저는 새벽 요곡시 14분에 뉴스 알림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밤 10시 28분에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16시간이었습니다. 그 16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30년 만에 세계에 답장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기술 이전을 거절했던 나라들이 그 답장을 받았을 겁니다. 아부다비 하늘에 떠 있는 천궁2의 레이더 신호가 그 답장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분석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하루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5년 경력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한 날로 기억될 거예요. 세계의 방공 지도가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날. 한 나라의 30년이 하늘에서 증명된 날.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